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신흥국들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위기를 겪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어서 어플리케이션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외환 위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역사 공부하셨죠? 그래서 그 역사를 공부를 하다 보면 근현대 쪽으로 오면 이제 뭐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겪었던 식민지 시기 뭐 그런 것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우리나라에 있었던 어, 어떤 어두운 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슬픈 모습들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때 다가오는 거고, 이제 뭐, 이제 일제 식민지 시기를 공부하다가 조금 이제 마음이 그런 거고, 이제 경제나 금융을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또 그런 비슷한 경우가 바로 여기 지금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를 공부를 하는 시기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이미 다 극복을 했고, 뭐 우리나라가 뭐 세계 10위권 GDP 뭐 아니면 뭐 수출입, 무역 뭐 그런 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이 외환위기가 있기 전에 태어나신 분들도 그러니까 있고 나서 태어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이거를 저도 뭐 기억이 잘은 나지는 않습니다만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에 있었던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겨주었던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가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공부하는 화폐금융용 교재에 이제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가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조금 이제 수업 자료 만들면서 좀 씁쓸하기도 했고요. 어,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이런 위기를 겪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을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외환보유고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그때 뭐 그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급격하게 부족해지면서 우리가 바로 앞에 동영상에서 배웠던 것과 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한 외환 위기를 겪고 나서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고에 대한 그 아주 그냥 외환 보유고에 대한 그 내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뭐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려고 하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얼마지? 외환보유고 얼마지? 이제 그래서 이제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외환보유고라는 거에 대해서 뭐 그게 왜 중요한지는 모르지만 우선 그 이름은 들어봤을 정도로 외환보유고를 이제 그렇게 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뭐 독일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던 사례가 있어서 이제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이제 그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외환 보유고라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죠. 이제 요것도 이제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를 겪은 것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교과서를 통해서 이제 교과서 작성하신 저자분이 어떤 시각에서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도 이제 신흥국의 외환 위기가 왔던 것처럼 이제 금융시장의 개방화, 그 글로벌화를 이제 이거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그거를 어떤
그에 맞는 어떤 속도로 우리나라의 규제를 업그레이드를 한다던가 관리 감독을 한다던가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재벌 기업들, 이 재벌이라는 게 이게 아예 영어 단어로 된 거라는 걸 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재벌 기업들이 어떤 자본을 빌려간 과정에서 상당히 뭔가 깨끗하지 않거나 뭔가 위험한 곳에 리스키한 곳에 쓴다거나 이제 그러려고 빌려간 자본들이 많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외환 위기가 오기 직전에 우리나라 상황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뭐 굉장히 거시경제 펀더멘탈이 좋았다라고 했고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계속 뭐 10% 넘었었고 실업률도 굉장히 낮았고 이제 수출을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해서 수입보다 수출이 많아서 계속 흑자가 나고 있어서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에 한 나라로 꼽힐 정도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정말 상상도 못했었던 그런 어떤 외환 위기를 겪게 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보면 여기 지금 피겨 7, 아니 3번에 보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지금 계속 여기 지금 뭐 외환위기를 어디서부터라고 해야 되냐 뭐 여기 지금 97년부터 뭐 여기 요쯤부터 여기까지 네 지금 보면 계속 그래도 5에서 한 10% 정도의 플러스 성장률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기 전에 몇 년 전에 중국이 지금 계속 10% 성장 나는 거를 지금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외환위기 전에 그랬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을 잘 하고 있는 와중에 금융시장을 자유화, 개방화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뭔가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개방화를 하게 되면서 금융 규제를 풀게 됩니다. 뭐 시장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개방을 하게 되고 이제 그동안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뭐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었다거나 아니면 어떤 기업의 지분을 얼마만큼까지밖에 못 갖고 있었던 거를 훨씬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 시장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어떤 특히 은행, 즉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하는 것이 잘 안 되고 있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안 되는지, 빌려줘도 되는지, 얼마만큼을 빌려줘도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이 대출을 하는 것에 대한 전문성이 좀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직전 아니면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렇게 대출을 해줬던 것에서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은행에서의 손실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서 랜딩 붐이었던 것이 갑자기 거품이 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재벌이 이제 대기업인 경우가 많죠. 거의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재벌은 우선 이 뭐라고 데피니션이 되어 있냐면 Family Owned Conglomerates 그러니까 거대 기업이긴 거대 기업, 복합 기업인데 가족에 의해서 소유된 복합 기업을 요 재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재벌들이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측면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사람들하고 정치 인사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그 과정에서 이득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가 재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고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결국은 정부가 마치 은행을 구해주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구제해주는 것처럼 재벌도 구제를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1990년대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재벌들이 뭐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거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지금 뭐 ROA가 뭐 진짜 뭐 1, 2%뭐 아니면 뭐 높아봤자 진짜 몇 퍼센트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선진국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이익을 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면은 이게 약간 위험한 기업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금융기관들에서는 계속 대출을 이 재벌들한테 해줬다는 거지? 왜 그랬겠어? 아, 금융기관들도 알았던 거지. 아, 이 재벌들은 too big to fail이 이미 돼버렸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정부가 구해줄 거를 금융기관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위험하면 대출을 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막 대출을 해준 거야. 이제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요게 있어요. 지금은 이게 없어서, 이게 지금의 뭐로 이게 딱 말씀을 못 저도 그래서 지금 답답한데,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한번 꼭 어떤 학기가 끝나고라도 시간이 생기시면 꼭 보세요. 거기에 이제 윤종학, 그래서 그 극 중에 윤종학이 종금이라는 곳에서 일을 했었죠. 근데 그게 뭐냐면 종합금융회사를 종금이라고 줄여서 말을 하는 거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종금사들이 있었습니다. 은행이라는 다른 뭐 카드사, 뭐 보험사, 뭐 그런 거랑 다른 종금사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종금사들이 싹 다 없어진 거고 망한 거고, 가장 최근에는 메리츠 종금이라는 종금사가 있었다가 라이센스가 만료돼서 이제는 그냥 메리츠 화재 아니면 메리츠 증권으로 이렇게 바뀌었고, 그리고 지금은 유일하게 우리종합금융이라고 해서 유일하게 종금 라이센스가 있는 곳이 우리종합금융 한 곳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종금이라는 곳이 있다. 종금사라는 곳이 있는데, 이 종금사라는 곳은 뭐를 하는 데냐면 주로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곳인데, 기업들이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뭔가 이 어떤 증권을 언더라이팅 해준다던가, 아니면 뭐 쇼텀 바로잉, 쇼텀 렌딩을 제공을 한다던가 하는 역할을 하는 곳. 그러니까 은행하고는 비슷한데 약간 은행하고는 다른, 약간 그런 거가 이 머천트 뱅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벌들이 이 종금을 통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빌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머천트 뱅크들이 재벌 오너들한테 굉장히 돈을 많이 빌려줬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삼성 소유의 종금사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어쩔 수가 없지. 자회사니까 이제 모기업이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줘야죠. 어떻게?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는 거야. 삼성 그룹이, 야, 삼성 종금아, 나 돈 좀 땡겨달라. 그러면은 어떻게 줘야지. 빌려줘야지. 그런 식이었던 거야.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재벌이 소유한 종금이 있어서 그 종금사를 통해서 자본을 막 끌어당겼던 거지. 즉, 지금은 이제 그렇게는 안 되고,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가 그 은산 분리라고 하죠. 은행과 산업의 분리. 그래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를 못하게 바뀌어 있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그때 당시 외환위기 직전에는 이렇게 재벌이 종금사를 소유를 하기도 하는 식으로, 아니면 뭐 간접적으로 뭐 어떻게 이렇게 지배를 하기도 하는 식으로 종금을 통해 상당한 많은 대출을 땡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외환 위기가 터지게 되자 주식시장에 폭락이 발생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회사들이 망하게 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됩니다. 어떤 경제 상황이 안 좋게 되면서 이제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던 재벌들도 이제 뭔가 자금을 공급한다거나 계속 받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우리나라 당시에 재계 14위였던 한보그룹이 도산하게 되고, 이제 따라서 계속 30개 넘는 대기업들이, 재벌들이 계속 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도산이 계속 되자, 뭐 기존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뭐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넷워스, 뭐 자기 자본이 급격하게 깎이게 되고, 이제 그러한 것이 결국은 또 주식시장에 하락을 발생하게 되고, 뭐 요런 계속 악순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위기가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 지금 어드버스 셀렉션, 모럴 하자드 프로블럼, 그리고 그로 인한 경기 수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기업이
돈 빌릴 때 맡겼던 담보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뭐 자기 자본이 하락하고 이제 그러면서 너무 위험한 곳에 투자를 하기도 하는 등 이제 그런 어떤 어드버스 셀렉션, 모럴 하자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경제 자체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지고 자꾸 경제가 안 좋아지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요 피겨 5번을 통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 위기에 오면서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리고 이렇게 한 50% 정도 빠진 모습까지도 갔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달러나 뭐 그런 통화를 쓰는 기축 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커런시 크라이시스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이 여러 가지로 안 좋다라는 것을 외국 투자자들이 알게 되고, 이제 그러면 그와 같은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에 베팅을 하는 것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자꾸 이 공격을 받게 되고, 이제 우리나라 재벌이 아까 안 좋다라고 했죠. 계속 부도가 나고 있었죠. 이제 그러면서 계속 자꾸 우리나라 경제 안 좋아지고, 그럼 우리나라 통화 가치 안 좋아지고, 그리고 이 당시에 우리가 바로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뭐 태국에서도 위기가 있었고 뭐 동남아시아에서 계속 위기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조만간 우리나라까지도 번질 거다라고 이제 이 투기꾼들이 예상을 했던 거죠. 이제 그러다가 전반적인 경제 위기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50% 정도 까이게 되면서 이제 통화 가치가 50% 하락하면 내가 갚아야 될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외국에서 빌려온 부채가 50% 증가한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드버스 셀렉션 발생하죠. 모럴 하자드 발생하죠. 금융기관 줄줄이 망하죠. 뭐 종금사 다 망했어요. 그러고 뭐 은행만 망했나? 뭐 아무튼 뭐 엄청나게 많은 금융기관들 다 망해서 토탈 에셋 쪼그라들었죠. 그러면서 GDP도 쪼그라들었죠. 뭐 이런 어떤 경제 위기를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또 이어서 살펴보면 이렇게 실업률이 굉장히 많이 그때 증가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기업이 있던 사람도 내보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었고, 이게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폭락을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이 수입해야 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 수입하는 물가가 비싸지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전반적인 또 물가는 오르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중앙은행은 이렇게 이자율을 또 올리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자율을 올리면 또 무슨 문제 발생한다고 이미 우리 말했었죠. 돈 빌려간 사람들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자꾸 경제도 안 좋은데 이제 이자도 많이 갚아야 되고 하니 금융기관도 안 좋아지고 기업도 안 좋아지고 가게도 안 좋아지고 하면서 전반적인 위기 상황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피겨 6에서 보면 우리나라 지금 환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굉장히 통화 가치가 떨어졌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lost nearly half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거의 반까지 갔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달러에 한 1,000원이었던 게 1달러에 2,000원까지 갔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겨우겨우 우리나라가 IMF로부터 어떤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를 극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떤 금융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격적인 정책들을 정부가 발표를 했고, 뭐 규제도 많이 업그레이드를 했고 개편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나라가 98년, 99년 하면서 외환 위기를 극복을 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IMF에도 부채를 다 갚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나타났던 IMF 외환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어서 글로벌 코너를 통해서 여기 지금 중국에서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왜 위기가 안 나타났던 거지? 이제 우리나라, 동남아시아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서 그때 당시에 줄줄이 위기를 겪었는데 도대체 왜 중국에서는 위기가 없었던 거야? 라는 질문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죠.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규제가 이제 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부 요인이 있더라도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어떤 중국의 통화인 그 중국의 위안화가 어, 외부 뭐 달러가 변할 때 환율이 계속 바뀌게 되는 뭐 그런 게 아니고 여기 패그를 시켰다는 거는 일종의 고정을 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 범위 안에서만 바뀌도록 그러니까 급격하게 이제 중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거나 그럴 일이 상대적으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요인을 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와 같은 위기를 여러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겪은 거를 중국이 봤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개혁 개방을 하더라도 뭔가 조금 어떤 컨트롤을 하면서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중국 정부가 실제 정책으로도 하게 되었고 또 그 외환 보유고도 굉장히 많이 확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 지금 길이가 길어지고 있어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 그리고 중국에는 왜 위기가 없었는지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